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해의 발전과 남북국의 대외교류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78페이지, 교과서 78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랑 같이 펴놓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발해의 건국과 발전입니다. 먼저 우리가 발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어떤 나라다? 신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의 발전과 여러 가지 정치제도, 지방행정제도, 군사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대동강 이남 지역은 신라가 차지를 했는데 통일신라라는 이름으로 지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신라 위에 그 전에 많은 이제 고구려 영토였지만 신라가 통일하지 못한 영토가 있었죠. 이 지역은 다 당나라가 차지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당 전쟁 이후에 이제 신라는 대동강 이남 지역만 차지하고 이제 당나라가 그 한반도 북부 지역과 만주 지역을 차지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의 또 다른 국가가 세워졌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발해라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발해의 건국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멸망 후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그렇죠. 우리 발해 대조영 이런 노래도 있죠.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구려 유민이었어요. 고구려가 나라가 망하면서 남아있었던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당시 남아있던 고구려 유민과,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살고 있던 말가린이 있었어요. 말가린까지 함께 어떻게 한다? 요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랴오허강, 요하 라고 하는 랴오허강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삐쭉 튀어나와 있는 반도가 요동 반도고, 그 지역을 우리가 요동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 지역으로 이제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을 이제 이끌고 이동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동모산이라고 하는 동모산에서 발해, 처음에는 발해라는 이름은 아니었고요, 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 해가 선생님 잘못 적었네요. 698년이에요. 698년. 그래서 우리가 676년에 신라가 통일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약 20년이 조금 넘는 기간 이후에 만주 지역,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 우리 민족의 역사에 해당되는 발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발해가 왜 우리 민족입니까? 라고, 우리의 역사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발해가 바로 처음 이제 건국을 할 때부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뚜렷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그냥 통일신라 시기라고 하면 발해가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씁니다. 남북국 형세가 나타난다. 이것은 통일신라와 함께 통일신라 플러스 발해를 일컫는 말이다. 남북국의 형세는 약 200년
넘게 지속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건국된 발해가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갔느냐 하면 크게 우리가 세 왕을 통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왕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무왕은요 8세기 전반입니다. 8세기 전반 700 몇 년 되겠죠. 초기인데요. 이 정복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영토를 넓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숭화강 그리고 헤이룽강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고요. 아무래도 당나라에서 이제 피해가지고 당을 피해서 그리고 당을 물리치고 건국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당나라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무왕은요 그 당나라의 산둥반도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런 거죠. 당나라가 새로운 이제 발해라고 한 나라가 생기니까 자신들한테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관계가 좋았었던 신라를 이제 발해의 후방에 있는 신라와 연합해가지고 이제 발해를 뭔가 좀 압박해 나가는 이러한 형태였다라고 하면 이제 발해 입장에서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먼저 당나라의 산둥반도를 먼저 공격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누구와 친하게 지낸다? 일본과 친선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일본과 친선을 하고 신라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때가 무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왕이 문왕입니다. 그리고 참 무왕 때는 뭐 했냐면 이난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이난이라고 하는 연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올해는 2020년이라고 부르죠. 무슨 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정하는 게 이제 그 연호인데, 우리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했어요. 영락 1년, 영락 2년, 영락 3년 이런 식으로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앞에 뭘 붙이느냐, 그게 연호인데요. 이 연호는 원래 중국의 황제들만이 만들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다? 그렇죠. 당과 대등한 역사적인 의식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적어줄까요? 당과 대등하다. 우리는 당나라하고 똑같이 위대한 나라다. 그렇게 대등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게 바로 연호의 제정과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왕 때의 이름은요, 다시 당나라 그리고 신라와 친선한 관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당나라의 문물 그리고 제도 등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 이 당시에 이제 가장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면 중국하고 계속 싸워가지고 좋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왕 때는 다시 당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기 위해서 당나라와 친선되는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일본하고도 신라하고도 친선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신라와 교통로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경 용천부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우리가 이것을 천도라고 부르죠. 수도를 옮긴다라는 말을 천도라고 불러요. 상경 용천부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대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까? 무왕과 문왕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당나라 신라와 친선 관계를 가졌느냐 아니면 대립 관계를 가졌느냐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왕이 누구냐 하면 선왕입니다. 선왕. 자, 선왕은요 9세기 초입니다. 9세기 초반. 인데요, 이 시기에는 아주 영토가 최대 영토로 넓어집니다. 아주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전성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발해가 얼마나 잘 나갔느냐 하면 당나라에서 발해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어요. 해동성국이란 말은 뭐냐? 바다의 동쪽에 있는 융성한 아주 번성한 나라다라고 해서 당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바다 동쪽에 있죠. 그래서 바다 동쪽에 있는 가장 융성하고 번성한 나라다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라는 말을 이제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발해가 9세기 후반에 이르면 조금 흔들흔들하게 돼요.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쇠퇴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귀족들의 권력 다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926년 거란의 침입으로 한순간에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해가 과연 왜 멸망했을까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그 화산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근처에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화산재라고 하는 게 막 하늘을 계속 뒤덮고 있잖아요. 그럼 농사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팍 하고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거란의 침입이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충 우리가 발해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발해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통치체제. 사실 발해의 역사만을 적어놓은 우리나라에 많은 분량의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나라의 당시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국가의 기록이나 신라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아주 작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신라의 역사보다는 발해의 역사가 좀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라도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봤을 때 당나라의 중앙정치기구는요 우리가 삼성육부제라고 합니다. 삼성육부제는요 사실 당나라의 영향이었어요. 당의 제도를 우리가 모방해 온 것입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해야지 라고 하면서 모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뭐다? 명칭이나 운영에 있어서 아주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자성을 가진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교과서 7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발해의 정치기구라고 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삼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정당성, 그 다음에 선조성, 그 다음에 중대성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당성 밑에 육부가 있죠. 맞죠? 자, 3개의 성이 있고 6개의 부가 있는 삼성육부제는 분명히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해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칭 일단 그대로 씁니까? 거기에 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정당성에서 상서성, 그리고 선조성에서 문화성, 그 다음에 중대성에서 중서성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명칭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명칭이 어떻다? 명칭이 독자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육부의 명칭을 보면 이호, 예병, 형공이 아니고 충인, 의지, 예신이라고 해서 육부 명칭이 유교적인 명칭을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굉장히 독자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육부의 경우에는 좌사정, 다시 적을게요. 좌사정, 우사정이라고 해서 육부를 두 개의 사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원적 운영이다 라는 측면에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나라의 제도 삼성 육부제를 모방하긴 했지만 명칭과 운영에 있어서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행정구역. 지방행정구역은요, 어떻게 나누느냐?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경을 뒀는데, 이 5경 중에 하나가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가 있었다. 그 외에도 동경 용원부, 서경 압록부, 남경 남해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중경 현덕부까지. 여러분들 교과서 78페이지의 지도를 보면서 선생님 말을 계속 잘 듣고 있죠? 선생님이 특별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요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지도를 봐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5개의 경으로 나누었는데, 이 5개의 경은, 5경은요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 부 아래 15부 아래 주현을 두었고, 각 지방의 촌락은 토착 세력에 의해서 다스리게 했는데, 이때 토착 세력의 촌주들은, 수령들은 누구였냐 하면 대부분이 피지배층이 말갈인들이었기 때문에 말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는요 중앙에 있었던 10위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왕실과 그다음에 중앙에 이제 그 군사제를 10위로 두어서 수도를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군사적 요충지에도 별도로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명칭을 알아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78페이지 나와 있는 역사 읽기에 보면 발해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주로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당나라나 말갈 등의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서 고유의 문화, 발해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냈는데, 그 발해문화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유물들, 유적들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요, 이제 남북국의 대외 교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북국의 대외 교류, 다른 나라들하고 어떻게 교류했느냐. 첫 번째, 통일신라. 통일신라는요, 제일 먼저 어떤 나라하고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당나라하고 교류가 가장 빈번했다. 제일 활발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절단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공부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승려들, 그리고 상인들까지 다양한 사람, 다시 상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당나라와 교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나라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빈공과라고 하는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여기에 합격한 유학생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수귀학생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치원이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려들이 유학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초라고 하는 승려는 책을 적었죠. 무슨 책?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해서 책을 적었어요. 인도에 다녀온 내용을 여행기를 적은 거죠. 이게 적었는데 이것은 이제 8세기 무렵에 여러 지역의 이제 상황을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승려들이 유학한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당나라에 우리 신라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그래서 산둥반도에는요 여러 신라인 거주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라인 집단 거주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신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을 신라방 혹은 신라촌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신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을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가 있겠죠. 그래서 감독관청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감독관청을 신라소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신라인들이 불교를 믿으니까 절에 신라인들이 많이 가는 절이 있겠죠. 신라인들이 세운 절이 있겠죠. 신라인을 위한 사찰인 신라원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신라원 같은 경우는 장보고가 이제 세운 적산법화원이라고 하는 곳이 유명한 곳입니다. 법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 신라는 굉장히 발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대외 교류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당항성, 중국과 가까운 당항성과 신라 경주와 가까운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가 발견된다. 뭐 유리 도자기 같은 유리 자기도 발견되고요. 우리나라는 유리를 잘 안 만들잖아요. 그 서약에서 만들어 온 거 양탄자라든지 그리고 경주에 그 무덤인 괴릉에 가면 무인 석상이 서 있는데 그 얼굴이 어떻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가 크고 막 털이 덥수룩한 게 한국 사람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닐 것이다. 신라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서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서역인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80페이지에 왼쪽 중간에 보면 괴릉의 무인석이라고 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와 발해의 국제교류에 관련된 역사 읽기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9세기 가 되면 신라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나라의 기틀이 무너져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바다에서 해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이걸 해적을 잡을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빈번하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구? 그렇죠. 장보고가 나타나서 어디를 만든다? 완도에 청해진을 만들어서 일본과 당나라와 신라 간의 그 무역을 장악하겠다. 해상 무역을 장악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발해입니다. 발해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라보다는 조금 내용이 적겠죠. 자, 발해는요, 건국 이후에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의 교통로를 마련하는데, 그 5개의 교통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라도, 그리고 일본도, 그 다음에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와 교역할 수 있는 5개의 교통로를 만듭니다. 특히 신라와 교류할 때보다 신라도를 사용했다. 신라의 칼이 아닙니다. 길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하고도 당나라하고도 이제 교류를 하게 되니까 당나라 등주, 산둥반도의 등주, 우리말로는 등주고요. 그 중국어는 덩저우인데요. 덩저우에 발해관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발해의 사신들을 접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일본과 가도 빈번하게 교류를 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그랬다라는 것까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81페이지에 주제 탐구에 보면 해상왕 장보고라고 해서 장보고가 만든 청해진, 그리고 청해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청해진을 살펴봤고, 다음 용어로 사용하여 통일신라의 대외교류 내용을 서술해보자 라는 게 있는데, 장보고는 뭐 했다? 청해진을 거점으로 당나라 그리고 일본을 잇는 동아시아 해상무역권을 어떻게 했다? 장악했다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발해의 역사와 그 다음에 남북국 통일신라와 발해를 함께 이야기하는 남북국의 대외교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82페이지에 내용을 선생님이 과제로 좀 내줄까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발해 문화의 뿌리를 읽고 1번, 2번 답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듣는 친구들은 내용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발표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거기 적은 다음에 1, 2, 3번 답을 한 걸 사진을 찍어서 댓글로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라가 망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 사회의 동요라고 하는 거 흔들리는 것과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기가 열리는 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안녕.